1937년 12월 중국의 수도 난징에서 6주간 35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일본군은 민간인을 무차별 살해했고 수만 명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뒤 살해했습니다. 이게 불과 80년 전 일입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과 3위 일본, 이 두 나라는 지금도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을 남긴 두 나라는 왜 아직도 서로를 향해 칼끝을 거두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2000년 동안 반복해온 적대와 공존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에는 사코쿠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쇠국이죠. 1639년부터 1854년까지 무려 215년 동안 일본은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은밀하게 서양 학문에 관심을 가졌고 결국 1716년에는 금서 제도가 풀리며 서양 책들이 공식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이 가장 존경한 나라는 서양이 아니라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645년 일본 천황이 다이카 개신이라는 법률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게 전부 중국 유교 사상에 기반한 것이었죠. 중국에 사절단을 보내 문화와 제도를 배워온 뒤 일본 사회 전체를 중국식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1845년에도 일본 학생들은 여전히 한문을 배우고 중국 고전을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중국을 좋아한 건 아니었습니다. 1670년대부터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 국학운동이라는 흐름이 퍼졌는데 일본 문화의 순수함을 강조하며 중국 영향을 배척하자는 움직임이었어요. 쇼군 도쿠가와 스나요시는 이 운동을 직접 후원했고 1728년에는 교토에 국학학원까지 세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자국 문화를 중국보다 우월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일본 제국주의의 씨앗이 됩니다. 1854년 2월 미국의 페리 제독이 군함 구척을 이끌고 다시 도쿄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일본 정부의 통상 조약을 강요했고 결국 3월 말 가나가와 조약이 체결됩니다. 일본 입장에선 굴욕이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은 2개 항구를 개방하고 미국 영사관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사코쿠는 끝났고 일본은 원하든 원치 않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1858년까지 일본은 영국, 러시아, 프랑스와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치외법권을 허용하는 불평등 조약들이었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때 외친 구호가 존왕양이, 즉 천황을 받들고 오랑캐를 쫓아내자였습니다. 1866년부터 남부와 서부번들이 연합해 쇼군을 몰아내고 천황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867년 12월 9일 마지막 쇼군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았고 쇼군 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메이지 천황이 집권했을 때 나이는 겨우 15세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95년 불과 28년 만에 일본은 아시아 최강국으로 부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일본은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이 관료로 전직하면서 행정 능력을 키웠고 서민들도 사설 학교에서 읽기 쓰기를 배웠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이 기반을 활용해 빠르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868년 젊은 사무라이 출신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옛 번들은 폐지되고 현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1872년에는 모든 남성에게 3년간 군 복무 의무가 생겼고 1878년에는 통합참모본부가 만들어져 천황 직속으로 군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경제도 빠르게 근대화됐습니다. 1880년에는 전신망이 주요 도시를 연결했고 1882년에는 근대적 은행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34년 만에 400% 이상 성장한 겁니다. 일본의 눈은 이제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4세기부터 중국의 조공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내정 자치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중국은 아편 전쟁으로 힘을 잃었고 일본은 떠오르는 강국이었죠.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완충지대였고 게다가 한국은 철과 석탄 같은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1875년 9월 20일 일본 수병 22명이 강화도 앞바다에 나타나 물과 식량을 요구했습니다.
조선군이 발포해 일본은 이걸 빌미로 섬 전체를 공격했습니다. 5개월 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일본이 페리에게 당한 일을 그대로 조선에 되갚은 겁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조공 관계를 끊고 세계 항구를 열었으며 일본인에게 치외법권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8년간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에서 영향력 싸움을 벌였습니다. 1884년 개화파가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양국은 일단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긴장이 누그러들었지만 1894년 결국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개화파 지도자 김옥균이 상하이로 유인돼 중국군에게 살해된 겁니다. 그의 시신은 토막 내진 뒤 한국으로 보내져 공개 전시됐죠. 일본을 국가적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해 조선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자 중국은 2,900명을 파병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조약 위반으로 간주하고 8,000명을 보냈죠. 반란군이 진압되고 조선 왕이 외국군 철수를 명령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서울로 진격해 왕을 붙잡고 황제로 격상시키며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켰습니다. 중국은 정예병 1만 1천 명을 실은 수송선을 보냈지만 일본 해군이 황해에서 격침시켜버렸습니다. 1894년 8월 1일 베이징 거리에는 이미 패배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중국이 이길 거라 말했죠. 하지만 전장을 달린 군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속도는 그동안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곧 드러났습니다. 9월 15일 평양 전투에서 1만 명의 일본군이 1만 4천 명의 중국군을 격파했습니다. 중국군 6천 명이 죽거나 다쳤고 일본군 손실은 568명에 불과했죠. 일본군은 만주와 산둥반도로 진격했고 11월에는 리순항을 점령했습니다. 리순에서 일본군은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중국군이 일본 부상병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흔적을 발견한 뒤 일본군은 복수를 맹세했죠. 12월 21일 오후 2시 일본군이 시내로 들어왔을 때 리순의 거리 곳곳에서는 이미 비명과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끌려간 사람들 대부분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2,600명이 죽은 것으로 남아있지만 시신을 수습하던 이들의 기억은 그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외곽 지역까지 합치면 최대 2만 명이 학살당했을 거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베이징이 포위 위기에 처하자 중국은 항복했습니다.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타이완과 펑후 제도, 랴오둥 반도를 일본에 넘겼습니다. 게다가 2억 3천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일본에 무역 특권도 줬습니다. 중국의 패배는 너무 치욕적이어서 유럽 열강들까지 중국을 더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격이 결국 청나라 멸망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청나라는 이미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편 천국 운동으로 수천만 명이 죽고 아편 전쟁 패배와 부패, 기근이 겹치면서 제국은 서서히 통제력을 잃어갔습니다. 젊은 관리들은 외교, 군사, 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위에서는 여전히 과거제와 낡은 관료제가 버티고 있었죠. 1898년 광서제가 마지막 승부수처럼 서양식 개혁을 밀어붙였지만 서태후의 쿠데타로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개혁이 좌절된 자리에 남은 건 밖으로 향한 분노와 민족주의였습니다. 그 분노가 바로 의화단 운동으로 폭발합니다. 의화단은 처음엔 부패한 청을 뒤엎으려는 비밀 결사였습니다. 하지만 기근과 가난이 심해질수록 분노의 방향은 점점 외국인과 그들을 받아들인 중국인을 향했습니다. 1900년 베이징까지 들이닥친 의화단은 선교사와 신자들을 공격했고 서태후는 오히려 그들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했고 그 선두에는 일본군도 서 있었습니다. 신축조약으로 중국은 또 한 번 막대한 배상금을 떠안게 되었고 서양과 일본에게 짓밟힌 나라라는 깊은 상처가 중국인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이후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만주는 일본 통제 아래 들어갔고 조선은 1910년 공식 병합됐습니다. 일본군과 관료들은 조선을 장악했고 농민들은 토지 수탈과 강제 노동,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습니다. 교육에서도 한국어는 금지되고 일본어가 강요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순원은 해외에서 혁명을 준비하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1905년 도쿄에서 동맹회가 결성되며 중국 혁명운동의 조직적 기반이 형성됐습니다. 1911년 중국 남부에서 다시 혁명이 일어났고 난징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순원은 대총통에 선출됐지만 혼란을 막기 위해 군벌 위안스카이에게 자리를 넘기며 공화국 체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는 독재를 시작했고 각 성은 독립을 선언하며 군벌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일본은 영국과 연합해 칭다오의 독일 조차지를 점령했습니다. 이후 중국에 20일 개조 요구를 전달하며 사실상 중국을 보호국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항의했지만 결국 일부 조항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민족주의를 폭발시키는 산둥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1931년 일본군은 남만주 철도 폭파 사건을 조작해 침공을 시작했고 단 3일 만에 만주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괴뢰국 만주국이 세워졌고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으로 전면전이 다시 발발했습니다. 일본군은 주요 도시들을 빠르게 점령했고 1937년 12월 난징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천황의 친척인 아사카 왕자가 포로 처형을 명령했고 군복을 입은 남성과 민간십 5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최소 2만 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고 대부분 살해됐습니다. 1938년 한커우와 광저우가 잇따라 함락됐지만 장제스는 충칭으로 수도를 옮겨 항전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이 도시와 철도는 장악했지만 농촌에서는 게릴라 세력이 커졌고 공산당 팔로군은 1년 만에 병력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민당의 통치력은 약화됐고 공산당은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했습니다. 731 부대는 만주에서 생체 실험을 자행하며 잔혹한 병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죄수들에게 각종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동상실험, 생체 해부 등이 반복됐습니다. 최소 11개 도시가 생물학 무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1940년대 초 전쟁은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인도차이나와 미얀마, 홍콩까지 장악하며 중국의 숨통을 조였고 국민당 정부는 부패와 물자 부족으로 점점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반대로 농촌에 뿌리를 내린 공산당은 토지 개혁과 자치로 서서히 지지를 넓혔죠.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소련군이 만주에 들이닥치면서 일본 제국은 붕괴합니다. 그 뒤에 남은 건 일본이 비워놓고 간 군수공장과 영토, 그리고 그걸 두고 다시 싸우기 시작한 국민당과 공산당이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서 승리한 쪽이 바로 오늘날의 중국 공산당이고 그들의 기억 속 일본은 침략자이자 동시에 몰락한 제국주의의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일본 점령은 연합국이 항복 전 회의에서 이미 구상해둔 계획이었습니다. 다른 연합국도 의견을 냈지만 실제 지휘는 대부분 미군이 맡았습니다. 1945년 9월 메가더 장군이 연합국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7년간 점령을 이끌었습니다. 메가더는 군사력 해체, 전범 처벌, 대의 정부 구성, 헌법 개정, 자유선거 도입 등 개혁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본은 끝까지 항복을 미루다가 결국 국토 대부분이 잿더미가 된 뒤에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쿄는 불바다로 변했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은 채 폐허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성인 한 사람이 하루 1000칼로리 남짓한 배급으로 겨우 살아가는 수준이었고 그 직후부터 미국의 긴급 식량 지원과 함께 점령된 비무장 국가 일본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군부 관련 고위 정치인들은 대부분 숙청됐습니다. 28명이
도쿄에서 전범 재판을 받았지만 그중 7명만 사형을 받고 16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히로히토 천황과 왕족 전원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난징 학살의 책임이 있던 천황의 삼촌 역시 처벌받지 않았고 논란 속에 다른 인물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이시이 시로와 부하들은 메가더와 비밀 거래를 통해 실험 데이터를 넘기고 미국이 진실을 묻는 조건으로 기소를 피했습니다. 자유민주 국가의 재건은 천황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왕정은 상징적 지위로 바뀌고 실제 권력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부로 넘어갔습니다. 대부분의 농지를 소유하던 대지주들은 땅을 내놓아야 했고 토지는 소작농에게 원가로 매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부유층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노동조합 독점금지법, 노동권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46년 4월 12일 첫 선거가 열렸는데 일본 여성들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선거였습니다. 1년 뒤 일본의 새 평화헌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헌법은 일본의 전쟁 수행권과 군대 보유권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소규모 자위대 창설은 허용되어 미군과 협력해 서쪽과 북쪽에서 오는 공산주의 위협을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고립된 나라이자 사실상 비무장 국가가 된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1950년 중소우호동맹 상호 원조 조약이 체결되었고 제1조는 일본 제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한 상호 방어 조약이었습니다. 1952년 일본은 타이완의 중화민국을 중국의 합법 정부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1950년대 일본 정부는 공산 중국과 무역 문화 사절단을 교환하며 실무적 외교를 이어갔습니다. 1952년 첫 무역협정이 체결됐습니다. 1958년 마오쩌둥 정부가 일본의 타이완 지지에 반발해 무역을 끊었지만 1960년 소련이 중국과 결별하자 중국은 경제 안정을 위해 다시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1972년 공동성명으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됐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일본이 침략과 점령으로 중국인에게 큰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했고 중국은 배상금 요구를 포기했습니다. 둘째,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중국 정부로 인정하며 타이완이 중국 영토임을 수용했습니다. 셋째, 양국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대사를 교환하며 무역, 해운, 항공, 어업 협정을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두 나라는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일본은 자본과 기술을,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내놓는 거대한 경제 거래에 합의한 겁니다. 이때부터 중일 관계는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기업 위에 돈과 성장이라는 새로운 층을 하나 더 얹게 됩니다. 이후 70년 동안 두 나라는 투자와 평화적 공존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몇 차례 예외는 있었지만요. 2005년 3월 중국 17개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시민들은 자국 지도자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겨냥했습니다. 수천 명이 일본 영사관으로 행진했고 베이징 일본 대사관 창문에 돌을 던지며 일본 제품 불매를 외쳤습니다. 이유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시위대는 일본 교과서가 전쟁 범죄를 축소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오르려 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폭력을 규탄했지만 그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소요는 일시적일 수도 있었지만 2012년 8월 더 큰 규모로 다시 폭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국민 여론을 의도적으로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홍콩 활동가 2명이 섬에 가서 일본 해상보안청에 구금되자 첫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선전에서 군중이 무역을 중단하고 섬을 무력으로 되찾아야 한다고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일본 차가 부서지고 일본 국기가 불태워졌으며 일본 제품을 팔파는 가게들은 파괴됐습니다. 9개 도시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긴장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9월 11일 중국이 섬에 배 2척을 보내
영유권을 주장하자 일본이 센카쿠를 국유화했고 나흘 뒤 두 번째 시위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훨씬 더 컸고 정부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창사와 칭다오에서는 방화와 대규모 파괴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일본 차가 부서졌고 토요타 대리점과 파나소닉 공장 두 곳이 불탔으며 칭다오와 창사의 일본 백화점 두 곳은 약탈을 당했습니다. 광저우 가든 호텔에는 일본 영사관이 있었는데 수천 명이 몰려들어 난입했습니다. 결국 100개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시위대는 일본 제품 불매를 외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중국의 힘이 커지고 일본이 상대적으로 평화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어려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압박에 굴복하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권위주의 중국의 그늘 아래에서 자유국가들의 주권은 어떻게 될까요? 동아시아 민주국가들이 국민을 위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 중국이 경험했던 것처럼 제국주의적 압력 앞에 무력해질까요? 수백 년의 공백 끝에 중국은 다시 동방의 강국이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은 국내 권위주의를 가리기 위해 폭력적 민족주의를 이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 제국이 중국인들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과거와 연결된 거대한 인구는 쉽게 용서하거나 잊지 않을 겁니다. 군국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 78년이 지났지만 중국 국민들은 그 체제를 대신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약속을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가 중국을 지배하는 한 그들은 어둠 속에 머물 것이고 자유국가들이 제공할 수 있는 진실의 빛을 쉽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1966년간 이어진 적대적 공존의 역사를 돌아보면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토 분쟁, 역사 해석, 군비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정치적 필요성이 이 관계를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 아래서도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과연 전쟁이 다시 일어날까요? 아무도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알려주는 건 과거를 잊은 자는 그것을 반복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나라 모두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증오와 보복의 도구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평화와 화해의 교훈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 선택이 동아시아의 미래를 어쩌면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